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거래계약서입니다.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래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해도 되죠. 유효하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작성해야 되고요. 그러나 소속공개사도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상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보조는 안 되겠죠. 중개 완성, 계약 성립되어야 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요. 거래 당사자 쌍방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데 단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따로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국토부 장관 대신에 협회가, 시도지사가, 등록관청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공법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장관인지 시도지사인지 시장군수구청장인지 각 기관장들을 묻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국토부 장관이라는 거.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죠. 계약서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인데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되고 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장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도 해야 됩니다.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만 해야 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10명이 있다고 10명 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단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계약서 거짓으로 작성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필요적기사항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암기 프린터 9번에 있고요. 우리 교과서는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191페이지 위에 박스에 있죠. 인물계약금 인권조교인데 우리 교과서 191번 페이지하고 여기하고 다른 거는 요거 그바크 약정 내용 요게 9번에 있습니다. 교과서는 제가 제 방식대로 암기하려고 이거 4번하고 9번 순서를 바꿨다고요.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9가지 확인 계약서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바크 약정 내용, 거래 금액, 계약금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시험에 9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10번 넘게 나왔습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저는 취지를 아는데 취지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한 취지는 뭐냐 하면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행법상 중개보수를 받아도 중개보수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교부 보존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초과해서 못 받게 하려고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또 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개계약서에도 거래 예정금액에 의한 중개보수를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중개계약서에도. 근데 현실적으로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원룸 같은 경우는 초과해서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임차인한테는.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기는 있습니다.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조한다 적어놨는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조한다. 194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2문제 나옵니다. 손해배상 책임. 개업공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중개행위 장소 제공해도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된다.
요건데 요걸 다시 한번 요 정리 똑같은 내용을 또 한번 여기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입니다. 이게 특이한 점은 다른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은 고의로 사고 낸 거는 배상 안 해줍니다. 일부로 사고 낸 거는. 사망보험금 들어놓고 2년 안에 자살하면 사망보험금 안 나옵니다. 자동차 보험도 제가 자동차 보험 약관을 잘 안 읽어보는데 한번 보니까 음주운전하는 거 이런 거는 해당 안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보험 고의로 음주운전, 고의로 일부러 거의 사고 내려고 했다고 본 거예요. 고의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험은 고의는 배상 안 하는데 우리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도 배상을 해준다. 차이점이 다른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보험하고 다른 점이. 그 다음에 직원 고용인이 직원이죠. 공인중개사법 제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직원이 잘못한 거 사장이 잘못한 걸로 보고 사장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장소 제공한 경우, 쉽게 말하면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 나 빌려준 건 아니고 장소만 좀 쓰라고 했다. 그게 빌려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한테 무자격자한테 장소 제공해가지고 여기서 중개해라. 내가 책임질게 했으면 그거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사고 발생과 고의가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재산상 손해에 의해야 한다.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시험에 비재산상 손해가 나왔어요. 근데 자동차 보험은 비재산상 손해도 배상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비재산상 손해가 위자료예요. 위자료. 자동차 보험은 제가 사고 나가지고 몇 번 해보니까 한 위자료 300만 원 정도 주던데요. 개인 택시 이런 데 바치니까 한 100만 원 주고 일반 보험회사 거는 한 300만 원 정도 주더라고. 위자료. 병원에 들어 누워 있으면 빨리 나가라고 안 해도 합의하러 오잖아요.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그게 위자료라고. 병원비는 따로 주고 또 한 300 정도 주잖아요. 안 받아봤어요? 안 줄라 하길래 나 이게 한의원에 한 몇 년 더 다녀야 되겠다 이랬더니 한의원 간다고 무서워요. 한의원은 뭐 침 맞고 하는 거는 뭐 평생 가도 되잖아요. 그거 배속 아파서 간다고 하면 골 아프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더 어쨌든 한 위자료 줘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는 위자료는 안 준다고. 딱 재산상 손해 부동산 뭐 해가 재산상 손해 입은 것만 배상해 주지 위자료까지 주지는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에 문장으로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손해라는 건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는 거지 보험가입한 만큼만. 우리 보험가입은 2억 하거든. 2억 개인은. 그럼 3억 손해 입혔으면 3억 다 배상해야 된다고. 보험가입한 만큼만 배상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보험회사에서 2억 물어주면 나머지 1억은 자기 개인재산까지 토해내야 된다고요.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시험에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다. X로 출제됐어요. 보정 설정 시기는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이 안 됩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 2번, 56번에 있습니다. 지금 암기 프린트 56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 했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미리 보정 가입을 해야 되고요. 보정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보정이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만료일까지. 자동차 보험은 거의 하루 전에 가입해야 되죠. 자동차 보험은 12시가 지나야, 오늘 가입하면 오늘 밤 12시 지나야 효력이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만료일까지만 가입하면 돼요. 만료일까지만. 우리는 뭐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하루 지나야 효력 발생하고 그렇진 않아요. 만료일까지 가입하면 되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6번.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합니다.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보정 설정에 대해서는 중개 완성 시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 1방에게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보정 설정에 관한 내용은 쌍방에게 다 설명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손해가
매도인도 발생할 수 있고 매수인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입한 거에 대해서는. 공탁금 회수는 3년간 이게 보증 가입하는 방법이 보증보험, 공제, 공탁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공탁은 뭐냐면 공개적으로 맡기는 걸 공탁이라고 그래요. 법원에다가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맡기는 걸 공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2억을 맡겨놨는데 만약 개업공개사가 폐업한다고 2억 다 찾아가 버리고 나면 손해배상은 민법 766조, 여러분들 민법 시험 범위가 민법 103조부터 766조까지거든요. 766조 맨 마지막 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못 찾아간다고 폐업해도 맡겨놓은 돈을. 3년 숫자는 암기 프린터 46번에 다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암기 프린터 52번에 보면 있고 우리 교과서는 201페이지.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보증가입 금액. 법인은 52번에 맨 밑에 박스에 있죠. 일단 프린터에 좀 밑줄 좀 치놓으세요. 왜냐면 프린터 처음 보는, 다음 달에 보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밑줄을 치나야 내가 밑줄은 치는데 왜 처음 보는 것 같지 이런 느낌이 들도록. 사억.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소 2억 이상, 개인 2억 이상,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 특수법인은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특수법인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험금을 받으려면은 아까 세 개 중에 보증보험 가입하거나 협회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보증금을 그걸 통틀어서 그냥 보증금, 업무보증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 가입했든지 간에. 일단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개업공개사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되겠죠? 손해가 발생하면 의뢰인은 손해배상 합의서 등을 확보해야 됩니다. 말로만 손해 입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손해가 입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법원에. 만약 판결을 받으려면은. 그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개업공개사가 손해를 입혔으면 손님이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개업공개사와 협회 공제자업을 공동 피고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고.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 승소 판결 받아버리면 협회 공제금을 받아갑니다. 그럼 협회는 공제금을 받아가면 협회에서는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죠. 구상권을 행사하고요. 그리고 나면 다시 15일 이내에 재보증을 가입해야 되고요. 개업공개사의 경우는. 이게 손해배상금 받는 절차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문제 나오고요. 207페이지 이제 중요한 건 다 했고요. 207페이지 이거는 거의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잘 안 나온다고 했는데 35회 때 나왔네. 34회도 나왔다고? 그럼 아마 36회 때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올 수 있다 했으니까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온다 단정적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저는 안 나올 수도 있다. 확률적으로 보면. 이게 해마다 나온 거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해마다 나온 건 해마다 나온다 했는데 이것도 왜 해마다 안 나오냐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거의 하는 게 없어요. 이게 옛날에는 학개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학개론 시험에. 지금은 학개론 표준 목차에서 없어졌어요.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해서 이게 미국에서는 에스크로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는 거래가 안 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이게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림으로 좀
보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또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겠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매도인은 잔금 돈을 주고 매수인은 돈을 주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줘야 되겠죠. 쌍무계약입니다. 쌍방의 의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는 걸 쌍무계약이라고 하죠. 편무계약이 아니고, 편무계약은 한쪽 편에만 의무가 있는 게 편무계약이잖아요. 쌍무는 양쪽에 다 있는 게 쌍무계약이고요. 대표적인 편무계약은 뭐예요? 승여계약, 자식한테 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근데 실제로는 이게 동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동시행이 돼요, 안 돼요? 거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돈부터 먼저 주잖아요. 아직 등기소에서 등기되기 전에 먼저 주고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순간 돈 주는 게 원칙이라고, 동시행이라는 게. 근데 현실적으로는 등기 신청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이런 것만 받고 잔금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도인이 가짜 서류를 주고 등기도 안 넘겨주고 돈만 먹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불안하니까 곧바로 매도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예치기관에다가 돈을 맡겨놨다가 여기에서 매도인한테 돈을 줍니다. 단 매도인한테 돈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잘못됐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그게 반환보증서. 반환보증서를 가지고 와야 매도인한테 돈을 줍니다. 반환보증서가 뭐냐면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치할 때 예치 명의는 누구 명의로 예치하냐? 이게 예치 명의가 시험에 좀 출제됐었는데요. 암기 그냥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예치 명의자가 아닌 것 시험에 나왔던 거 보면 제3자 명의로 예치 권고할 수 있다. X. 매도인 명의로 매수인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X.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개업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채식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이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가 바로 에스크로우업자입니다. 이런 사람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죠. 그 권고사항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207페이지 우리 교과서 메뉴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세요. 계약 성립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이행이 완료되는 게 뭡니까? 잔금 치르고 등기 넘겨받는 게 이행이 완료되는 거죠. 계약 성립은 계약서 쓸 때가 계약 성립된 거잖아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 한다. 계약금 등 동그라미. 계약금 등, 아까 개업공개사 등도 있었잖아요. 여기서 계약금 등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잔금도 예치한다고요. 아까 이게 동시행 관계 있다고 있잖아요. 동시행을 해야 되는데 잔금은 동시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치를 한다는 거는 아직 동시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등기가 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잔금, 옛날에는 이게 잔금이 빠졌었어요. 계약금 등에는 법에 계약금, 중도금까지를 계약금 등이라고 불렀어요. 옛날 초창기 때는. 근데 이제 민법적으로 보니까 이게 약간 모순이 있으니까 지금은 잔금도 포함시켰다고요. 계약금 등에.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합해서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개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험에 권고하여야 한다. X. 출제됐어요. 권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치 명의자, 누구 명의로 예치할 건지, 그 다음에 예치기관, 그 다음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요걸 계약금 등 요걸 암기하는 건데, 암기 프린트 아까 몇 번에 있었어요? 16번 맨 밑에 있잖아요. 16번. 그래서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포함되고요. 예치 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보전,
이 7명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어디다 예치하느냐?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그럼 그 다음에 무조건 이 예치기관이 매도인한테 돈을 내주는 게 아니라 이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가져와야 돈 내준다고요. 그 미리 수령해가지고 미리 수령할 수 있는데 미리 수령해가지고 이게 이중매매 등을 했다면 그때는 이 보증을 선 금융기관이나 서울보증보험 이런 데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게 왜 이용이 안 되냐면 그 우리나라가 참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세계적으로 보니까 믿음이 있고 지금 외국에서는 상상하기 외국인들이 가장 충격받는 게 스타벅스 같은 데서 뭐 그냥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거 나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 거 보고 충격받아. 유럽 같은 데 가면 뭐 가방 꽉 잡고 있으라고 해도 그래도 빼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가방 나놓고 그냥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 한국은 뭐 CCTV 이런 거 다 돼 있어가지고 그냥 신용카드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가기 힘들죠. 다 기록이 다 남으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적으로 볼 때 남미 이런 데 엄청 후진국이에요. 지금 강도나 이런 거 엄청나게 많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우리나라가 도로율도 세계 1위예요. 도로율. 외국 사람들이 충격받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도 외국 가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처음 충격받은 건 제주도 가서 처음 제주도가 외국 같더라고. 처음 해보니까 약간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보통 우리나라하고는. 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요거는 그냥 예치 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암기해야 된다고요. 시험에 자주는 안 나옵니다. 근데 34, 35 두 분 최근에 나왔네요. 이게 참 이용 안 하는 게 원래 은행에 맡기면 이자 주잖아요. 일본 같은 데는 그 이자를 안 주고 보관료를 받았다고. 이때까지는 지금 제로 금리였잖아요. 일본은 그 보관료를 받는 게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치하면 이자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 내야 돼요. 수수료. 돈 가지고 있는 거 예치했다고 예치기관이 수수료 받는다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면 누구 때문에 예치하는 거예요? 지금 매수인이 자기 돈 떼일까봐 지금 돈만 내놓고 등기 못 넘겨받을까봐 예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내야 돼. 그게 어디냐면 암기 프린터 우리 수수료 내는 게 52번 암기 프린터 52번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16번에 52번에 16번 밑줄 지놓으시라고요. 16번하고 15번하고 이게 헷갈린다고. 15번은 누가 내요? 권리관계 등의 등기사항, 그 일반 매매에서 등기사항 증명서 떼는 비용은 매도인 낸다고 돼 있죠. 근데 이건 매수인 취득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이 시험에 거의 8문제 이상 출제되는데요. 오늘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해야 된다고 했어요. 중개계약은 손님하고 개업공개사한테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라고. 손님하고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간에 맺는 게 중개계약인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말로 구두로 하잖아요. 제가 중개업소에 가서 저는 부끄러움이 좀 많아가지고 바로 가지도 못하고 사진 찍어 와가지고 간판에 전화번호 있는 거 집에서 그냥 전화로 해요. 얼굴 안 보고. 그 중개사무소에 가서도 내놔봤어요. 집 좀 팔려고요. 제가 한 2억 비싸게 내놓으려니까 좀 민망해서. 그래도 비싸게 내려고 일단 가니까 집 좀 내놓으려고 하니까 사장님이 거기서 예 잠깐만요 하더라고. 보니까 뭐냐면 은행 같은데 법무사가 준 거 노트 꺼내더라고. 매물장 뭐 이런 거 노트, 하여튼 그 고객 관리하는 거 이런 거 매물장 비슷한 노트 같은 게 있어요. 거기 꺼내놓고 어디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내더라고요. 거의 1분도 안 걸려요. 중개계약을 체결하는데. 저는 근데 중개업소에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젊고 이쁜 여자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뭔데요? 물었더니만 아저씨 이름은 왜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손님이. 그래가지고 여자 사장님한테 혼났어. 왜 이름을 처음 물어가지고 손님 기분 나쁘게 했냐고. 근데 실제로는 이름을 물어보는 게 계약서에 일반 중개계약서에 적는 난이 있어요. 제가 이름 물어가지고 뭐 그분하고 뭐 하려고 물은 게 아니라 나중에 돈 떼먹고 도망가면 중개보수 안 주고 도망가면 소송하려면 뭐 당사자를 특정해야 되거든요. 이름 이런 걸 적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름도 못 묻고 있는다고 그냥 연락처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일반 중개계약서 한번 서식 봅시다. 거기 보면 151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있네요. 144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 의뢰인의 주소,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적는 란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전화번호만 물어봐요. 저는 성명까지 물었다 혼났는데 만약 성명 알려줬으면 생년월일은요. 이것도 또 물었을 거예요. 여기 적으려고 생년월일 적는 난도 있잖아 지금. 우리 교과서 144페이지 생년월일 적는 난도 있죠.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뒷자리까지 다 알려달라고는 거의 안 되는데 여기 생년월일은 알려달라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물 내놓으러 갔는데 생년월일 알려달라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개업공개사님들이 못 봤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헷갈려요. 제가 이름만 물어가지고 엄청 요구 듣는데 거기서 이름 알려줬으면 생년월일은요 나이 몇 살인데 이것까지 물어봤으면 아마 한 대 뺨 한 대 맞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현실적으로 이 계약서 안 쓰고 말로 집 좀 팔려고요. 얼마 받고 싶은데요.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이게 끝이라고 현실적으로는. 그게 중개계약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 그런 말 한 적 있다 없다 말이 많이 논란의 여지가 돼요. 그래서 요즘은 시험에는 전속 중개계약을 많이 낸다고. 전속 중개계약. 전속은 뭐예요? 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딱 맡기는 거예요. 일반 중개계약은 그냥 얼마 받고 싶은데요. 연락처 하나 주세요 하고 끝내지만 전속 중개계약은 그렇게 할 수 없고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적어야 돼요. 아까 문서로 151페이지에 있죠. 151페이지 여기 생년월일까지 다 적어야 돼. 이제 성명, 전화번호 적어야 된다고. 151페이지 기본서에. 저는 한 번도 못 적어봤다고. 이거 생년월일 묻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못 해봤어요. 시험에는 전속중개계약이 출제된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인데 일단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되고요. 그리고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도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7가지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번에 있는데요. 암기 프린터 6번에 있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중에서도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요. 이 전속중개계약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의뢰인 상호간에 X, 의뢰인과 개업 공개사 간에 정보 공개한다 X, 누구 상호간에?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망을 운영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주고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그 거래정보사업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한테 받은 정보의 하나에 공개해야 되고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기본윤리입니다. 신의성실, 품위유지, 공정중개, 성간주의 의무, 비밀준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은 비밀 준수밖에 없습니다. 비밀은 보조원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의성실 공정중개 이거는 보조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했어요. 그럼 보조원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명문 규정은 없다고요. 그리고 성관주의 의무는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관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 기본 윤리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비밀 준수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폐업해도 누설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입니다. 암기 프린터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죠.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라는 것 금지된다. 매무수거 매매를 업으라는 것, 매매 중개를 업으라는 것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매무수거 이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분양 관련 정서 매매를 업으라거나 중개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누구든지 부당한 게 뭐예요? 지금 시세보다 더 높게 한 2억 비싸게 내놔가지고 팔리면 개업공개사하고 반반 1억씩 나눠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시세 5억인데 7억에 좀 손님 오면 이야기해가지고 브리핑해가지고 팔아봐라. 그럼 내 1억 줄게. 이렇게 하는 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원래 국토부 장관이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이 돼 있고, 한국부동산원이 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신고를 접수받고 나면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게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10일 이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한 후 10일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럼 신고센터는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센터는 직전달의 신고 처리 사항을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확인 설명이라고 했죠. 실체 권리가 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을 하고 설명해야지 들은 대로 설명하면 안 된다고. 확인하고 설명해야 된다.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된다. 확인 설명할 때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돼요. 면적이 100제곱미터, 그 100평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러면 안 되고, 원래대로 하면 이론적으로 하면 100평, 평수는 평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원래 지금 이런 시험에 나오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척관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터법, 제곱미터라고 해야 돼요. 이론 원칙은.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할 때도 보면 저도 84제곱미터, 59제곱미터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84제곱미터인데 보니까 어떤 데는 32평이라고, 어떤 데는 33평이라고, 어떤 데는 35평까지도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미터법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게 암기 프린터 6번에 보면 있는데, 기본적 사항은 대장을 보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보고 설명하면 되고,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설명하면 되겠고요. 토지이용계획은 지구단위계획 내용, 토지 이염에 들어가면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런 걸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된다고. 여기가 도시지역입니다, 관리지역입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보여주면서, 요즘 인터넷으로 바로 토지이용계획 확인 내용을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볼 수 있거든요.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설명해야 될 내용하고 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내용이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고, 설명서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해야 되고, 설명은 미리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해야 되고, 설명서 교부는 중개 완성 시, 계약서 작성 시 교부합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 모두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입니다. 자,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작성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문서로. 민법에서는 문서로 안 하고 구두계약도 계약이죠. 시험 합격하면 1,000만 원 준다 했으면 구두로 해도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약속 지켜야 됩니다. 배우자하고 그런 정지조건부 계약을 하시라고요. 배우자가 있는 분은. 근데 나중에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론적으로 하면 그걸 녹음 같은 걸 해놨다가 달라고 해가지고 안 주면 소송해가지고 경매 넘겨가지고 강제 집행해서 뺏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민법은 계약서를 안 써도 되지만 우리 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 거래계약서는 적어야 된다고. 중개계약서는 안 적어도 되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적어야 된다. 이게 보통 계약서라고 하면 거래계약서를 줄여서 계약서라고 합니다. 중개계약서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요.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 종류는 정할 수가 없죠. 물권은 물권법에 물권 법정주의라 해서 8개 정해져 있잖아요.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이렇게 정해져 있죠. 소유권. 근데 계약은 종류를 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 중개계약도 계약이고 거래계약도 계약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계약이라는 것은 거래계약을 말하는 거라고.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을. 거래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되는데 단 전자계약서 적었으면 따로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의무는 없는데 출력해 주죠. 그런데 원래는 해주는데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안 해줘도 돼요. 그냥 인터넷으로 다 불러오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요. 전자계약서 적으면.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대출금리가 할인돼요. 매수인, 임차인한테 대출을 받는데. 계약서 필요적기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암기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9가지는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는 잘 안 나오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2문제 나오는데요. 마지막 손해배상 책임인데, 손해배상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된다. 그 금액이 법인은 4억 이상, 개인은 2억 이상,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된다. 만약 손해를 배상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된다. 보정 설정 시기는 암기프린트 56번에 있는데 처음 보정 가입하는 것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가입을 한다.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미리 가입을 해야 된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맨 마지막 주에 나오는데 그것도 미리 보정 가입을 해야 된다. 보정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만기 끝났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제도, 이거는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예치명의자, 개공은 신체보전. 예치명의자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암기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할 것도 시험에 8문제 정도 나오는데 중개보수 2문제 나옵니다. 시험에. 포상금, 수수료, 업무위탁 이런 그 보칙인데 보충적 규칙인데 한 문제는 시험에 나옵니다. 협회 한 문제에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감독 4문제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암기사항입니다. 행정처분, 등록취소, 암기프린트 16번, 업무정지 20번, 자격취소 18번, 자격정지 19번,
지정 취소 8번 암기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암기 사항입니다. 두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행정벌 암기 프린트 21번 3년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22번 1년에 1천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23번에 있나요? 맞아요. 23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26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여기서 두 문제, 행정벌에서 두 문제, 행정처분에서 두 문제 해서 네 문제 출제됩니다. 네 문제. 5, 6, 7, 8. 그래서 8문제 정도 다음 주까지 8문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가 8문제씩 나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또 계속 8문제 나오면 안 되겠죠. 40문제인데. 어쨌든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첫 주가 별로 많이 안 나왔잖아요. 지금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가 시험에 많이 출제된다. 자, 오늘 문제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